네, 이것이 정치다. 네, 오늘은 서상민 정치평론가,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짚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각 당의 지도부가 선거 시작과 함께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각 당의 선거 전략 이제 시작이라서 그러나 선거 전략은 나름대로 있겠죠.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써주십시오. 승부처 우선 전략이다, 심판 전략이다, 업어주기 전략이라고 있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적진 진공 전략, 더불어민주당은 고토 회복 전략, 국민의당은 모두 까기 전략. 알겠습니다. 대충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현 의원, 승부처 우선. 법정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됐는데 각 당이 자기 나름 입장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60석을 넘으면 150석 과반 의석이 저절로 넘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예,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그렇고 예,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더민주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하고 호남이 지금 열세에 있기 때문에 기세를 일으켜야 되니까 승부처로 보고 더 어디를 집중하는 승부처로 거고. 본다고? 호남 말입니다. 호남을. 예, 그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워낙 호남에서 기세가 좋지만 호남당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하. 어제 오늘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중심,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중심, 국민의당은 수도권 중심, 이렇게 지금 분석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심판 전략. 예,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을 심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를 심판한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정치 심판인데 양당 정치를 양당을 심판한다. 근데 예. 이게 상당히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수한 전략이다. 예. 이거는 상대당을 공격하는 전략이군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거티브 캠페인의 성격이 강하네요. 예. 그러면서 자기 집도끼를 결집시키는 거겠죠. 뭔가 미래지향성을 좀 가져가야 파지티브 캠페인이 가능한데 지금 3당 모두 이 심판 전략,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 캠페인의 성격이 앞으로 더 진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업어주기 전략. 저는 이제 오늘 당대표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봤던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hen경변 의원의 분석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데. 무슨 뜻입니까? 업어주기라고. 김우성 대표가 오늘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수도권 예. 쪽에서 자기가 지원하는 후보를 업어줬어요. 후보들을 업어줬는데 예. 사실 그 마음은요. 후보들이 아니라 거기 유권자분들을 일일이 업어주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분들 눈에 좀 잘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지 않던데. 그래요? 아니, 업어주면서 김우성 대표가 설명하기를 예. 내가 업어주니까 나 당선됐비다. 그러고 업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을 업어드려야 되는데 후보부터 얻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더라고.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길 아마 좀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아니,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뭘 업어줍니까? 더불어민주당도 호남 분들의 마음이 지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 오늘도 가셔서 네. 자기의 호남과의 인연을 또 다시 한번 호남인들을 설명하면서 업어주려고 한다. 업어주기로 그러면 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고 그러면 국민의당 같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멀리 가고 싶으셔도 멀리는 못 가시는 이유도 그러니까 있고 누굴 업어줍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자, 서상민 박사. 네, 오늘 김무성 대표가 경기 남부를 방문했는데요. 경기 네. 남부는 새누리당에게 열세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야당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진공하려고 하는 전략을 지금 상대적으로 야권 우세 지역인 경기 남부 지역을 공략하는 네, 적진 그렇습니다. 진공 전략을 쓰고 네,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지금 호남을 방문하고 갔어요. 있는데요. 네. 예전에 자기 땅이었던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고토였던 것입니다. 고토 회복 전략이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당에 거의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회복하려고 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 까기 전략은 네. 아까 민영삼 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 양당에 대한 심판을 제기하면서 둘 다 깐다. 그러면서 당 지지율을 올리면서 비례대표를 좀 알겠어요. 더먹겠다 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고토 회복 전략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이 선거가 짧기 때문에 네.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보다 쉬운 문제 서너 개를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서상민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고도 회복 전략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상당히 쫓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호남에서 결국에는 그 서로 싸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판세를 봐도 어느 정도는 하고 또 있습니다.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또 지역이 있죠. 아, 그렇죠. 근데 호남 같은 경우는 호남을 포기하면은 수도권에 사는 호남 알겠어요. 민심과 예. 연동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에 지금도 잠깐 토론이 나왔습니다만 호남 민심의 향배는 계속해서 짚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새누리당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영남 민심이 어디로 가는가도 여러 차례 짚은 적이 있는데 충청 민심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충청 민심이 궁금해서 사실 오늘 대전을 갔다 왔습니다. 예, 몇 군데 좀 지역도 좀 가보고 유권자들 말씀도 좀 들어봤는데 역시 잘 모르겠더군요. 자,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께 이 질문 드립니다. 충청 민심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충청 민심을 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세요. 뭐 이게 어느 당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또 현역 의원들의 분포도 대개 6대4 정도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그거는 지금까지의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충청 민심 뭐 글자 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좀 이 문장화 시켜서 좀 표현 좀 해주십시오. 이 충청 민심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느끼시는지요? 예. 이거 제가 원래 이 원고에 없던 질문을 불쑥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현 의원은 아리송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아리송하다 이런 뜻일 것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직접 좀 현장에서 이렇게 좀 확인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직접 뭐 그 현장 분들과도 교류를 하지만은 그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그래. 하여튼 하죠. 아리송하다. 예, 예. 그 다른 말로 하면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원래 속내를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라서 이연아 씨의 노래 제목을 빗대서 한 거고요. 네. 전반적인 여론조사로 일정하게 경향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치열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수 성향. 예. 아녀는 뭐예요? 아, 그래도 보수 성향 아니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신도시로 직결되면서 젊은 층들이 모여 사는 천안 아산 벨트 그쪽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좀 보수 성향이 아니요 하면서 아무래도 새누리당 쪽이 다소라도 네네. 강원도하고 또 접경 지역으로 충북 쪽이 이렇게 연결되면서요. 그런 성향의 벨트가 있지 않느냐. 아, 그래요. 자, 양지열 변호사 반의 반. 그 숫자로 처음에는 51대 49라는 표현을 썼다가요. 그 나누고 나눈 걸 문장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반의 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도 여권 쪽에 조금은 무게가 더 실리겠지만 조금 무게가 실린 것 치고는 좀 더 많이 쪼개지지 않았을까 이번에는. 그래서 야권 쪽으로도 돌아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야권 쪽에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저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충청권 민심이 속으로는 상당히 좀 뜨겁게 뭉치고 있는 것도 제가 감지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이렇다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서상민 박사는 대권을 향해라고 쓰셨네요. 네, 충청권 대망론을 말하는 겁니다. 예. 지금 충청도에서 아직까지 대통령을 한 번도 배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의되기를 반기문 총장에 대한 이제 네. 얘기도 되고 있고 안희정 도지사에 대한 얘기도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반기문으로 가고 싶고 다음에는 뭐 여튼 안희정으로 가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것들이 함께 합쳐지면서 지금 약간 혼전색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권을 향해가 구체적으로 반기문 총장이나 안희정 지사를 염두에 두는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면 네. 이제 총선의 선택도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자, 이제 관심 지역들에 대한 그 여론조사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담 타타에서도 이 관심 지역에 대한 분석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OX도 들고 이러는 상황이라 이 선거 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미 여러 조사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어서 제가 전문가 패널들께 당락에 대해서만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서울 정치 1번지 종로입니다. 오세훈, 정세균 뭐 여러 후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어쨌든 좀 이 여론조사상
유력한 후보들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새누리당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이 두 사람 누가 더 유리한지, 누가 최종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써주세요. 이름을 써주십시오. 국민의당의 박태순 후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민의당 박태순 후보 간의 막판 이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자, 이 상태에서 누가 될 것인가. 네 분 다 오세훈을 드렸습니다. 오세훈. 뭐 질문 설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손 들고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오세훈이다? 없으십니까? 오세훈이는 오세훈 후보는 일단 대권 주자로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권 주자 프리미엄이 네, 그래서 있다. 종로 유권자들에게 대권 주자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세균 후보도 오선 이번 선거 이기면은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단일화가 변해서 지난 19대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정통민주당과 막판 단일화를 통해서 근소한 차로 그 홍사덕 후보를 이겼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막판 단일화를 통해서 하면은 막판에 뒤집기로 갈 가능성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정세균 의원이 당선되면 정세균 의원은 야권의 대권 주자로 쓰는 겁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보면 오세훈 후보 쪽이 다소 유리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다음 서울의 다른 관심 지역, 여러 지역이 관심 지역입니다만 오늘은 한 군데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노원병입니다. 노원병. 노원병은 새누리당의 이준석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창하 후보도 나와 있고 있습니다만 일단 두 사람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그 여론조사, 최근 여론조사하고 이걸 참고하시라고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너무 당연한 지역만 고른 겁니까? 종로는 네 분 다 오세훈 후보를 들더니 노원병은 네 분 다 안철수 후보를 들었습니다. 뭐 집중 정치인들 흔히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북어 빼놓고 자기 이름 더 많이 나오는 게 좋다고 하는데 당대표를 맡고 있고 수도권 지역을 집중적으로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의 이름은 계속해서 거론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당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한은 그래도 당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권자 심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철수 후보가 지역에서 머물면서 집중하는 전략보다 전국 지원 유세를 통해서 그 대권 후보 행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는데 이런 자세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지켜주고 싶은 심리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에서도 뭐 양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선 떨어지면 안 되니까 노원병을 철저하게 공략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반면에 지금 현 의원 얘기대로 오히려 노원병에 갇히면 죽는다. 전국을 무대로 뛰어다녀야 당도 살고 안철수도 산다. 근데 결국은 이 후자가 대체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 옛날 같으면 이런 질문, 대구에 대한 질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게 대구에 대한 질문 많습니다. 수성갑입니다. 김부겸, 김문수, 새누리당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지금까지 여론조사로는 한 번도 김부겸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그 추격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표 차이가 초반에 비해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또 확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들어주세요. 서상민 박사는 김문수 후보를, 현경병 의원은 김부겸 후보, 그리고 미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결정. 1대 2대 1 이런 상황이네요. 자, 먼저 현 의원 김부겸 후보. 지금 여론조사나 일반적인 기류에서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대구 시민들이 그동안 그 지역 총선이나 대구 시장 선거를 통해서 부채의식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의원이
전 의원이 인품이나 역량에서도 좋은 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 지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요. 김문수 후보. 인물 구도 얘기보다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은 표 차이가 좀 납니다만 선거가 닥치면 닥칠수록 이 격차는 줄어들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도 김부겸 후보가 좀 안타깝게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그 정당 간 구도 대결로 가면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역전될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예, 김부겸 후보. 대구 서울 출신인데 대구에 내려가셔서 사셨다가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동안은 선거 때 이럴 때는 빨간색 말고는 얘기 자체를 끊을 수가 없었대요. 그만큼 대구의 분위기가 그랬는데 지금 하얀 옷들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는 한 번쯤 바꿔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어가면 또 자연스럽게 쓸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하얀 옷 때문에 파란 옷이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미결정. 예,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지금 그 정당 지지도하고 일체성이 유지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 민심에서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허. 나중에 그 막판에 결집돼 버리면은 사실 역전이 가능하다. 근데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저 대구 갔었습니다. 예, 김부겸 후보 사무실, 김문수 후보 사무실을 다 들렀습니다. 분위기가 좀 다르더군요. 김부겸 후보 사무실은 앞서가는데 역전당할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이 느껴지고 김문수 후보 사무실에서는 우리가 좀 뒤처져 있지만 좁혀가고 있다. 뭐 이런 일종의 뭐 자신감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후보 사무실을 방문하고 나서 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좀 김문수, 김부겸 두 사람이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구 수성구 갑 지역입니다. 네, 대구 수성구 을 지역도 지금 이번에 관심 지역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이인선 후보를 공천했고 원래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주호영 후보가 반발해서 탈당 무소속 출마를 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더불어민주당에는 정기철 후보 이렇게 세 명이 각축전 벌이고 있는데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써주십시오. 자, 현기명 의원은 주호영 후보를 쓰셨고 주호영 후보 2표, 주호영 후보 3표, 이인선 후보 1표 나왔습니다. 네, 자, 양재엽 변호사. 일단 공천 파동 과정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됐고 처음 됐던 분이 조호영 후보였고요. 네. 그분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의 가처분까지도 나왔었고 대구 시민들의 머리에도 가장 각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과 또 현역이었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를 충분히 해왔다는 부분도 충분히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네, 이인선 후보. 지금 이 리드를 유지할 만큼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오차 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경쟁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 싸움으로 간다고 그런다면 이건 뒤집힐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자료 화면에도 한 8% 차이 정도로 네,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선 후보가 이 정치 신인인 셈인데 출마하자마자 저 정도로 쫓아간 걸로 봐서 그렇군요. 39.5 대 31.3이니까 8.2%포인트 차이가 초반에 났다면 이거는 뒤집기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지금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선 후보가 알고 봤더니 지역을 옮겼어요. 예, 원래 다른 데서 계속 공천을 받게서 뛰다가 이렇게 옮겨왔고 주호영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잘했고 그래서 또 대구 민심에서 공평하게 어느 정도 정당과 대통령을 지켜주면서도 네. 또 무소속 바람에 대해서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지역을 한두 군데 선택할 적에 아하. 여기가 아닐까. 대구 시민들이 마음 좀 편하게 먹고 선택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예, 말씀이군요. 저는 그런 예, 의미에서 좀 예. 이인선은 아깝게 되지 않을까. 아하, 예. 무엇보다 주호영 의원을 뽑더라도 무소속 의원을 뽑는다기보다도 총선 후에 복당을 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지지하는 새누리당을 후보를 뽑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반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좀 뜬금없이 공천 탈락이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민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반론하시겠어요? 주호영 의원이 복당한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대구 유권자들이 주호영 의원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지금 대구에서 무소속 바람이 분다고 할수록 새누리당의 결집력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빨간색이 당선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당 문제는 뭐 원윤철 원내대표는 절대 안 된다고 네, 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뭐 그럴 것까지 있냐 뭐 이래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산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부산의 그 사상 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사상.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지역구였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지역구를 배재정 의원한테 이렇게 지역구를 뭐 물려줬다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후보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총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맞섰던 손수조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가 손수조 후보한테 이제 뭐 맞아 후보 자리를 지난번 선거에서 뺏겼죠. 불출마 선언을 하고 했던 장제원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한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장제원 무소속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알기 어려운 이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써주십시오. 장제원, 손수조 장제원. 민영삼 원장 어떤 뜻입니까? 저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장제원 의원이 앞서가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지금 김무성 대표 동선이 갑자기 지금 PK 지역으로 네. 이렇게 가누면서 하는 건데 결국에 이제 TK에 쏠린 그런 미안한 마음에서 네. 부산 지역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산의 어떤 당심이 기호 1번으로 쏠릴 확률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접전으로 막판 역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이 장제원 후보 무소속 출마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무슨 공천파동으로 이렇게 뭐가 좀 논란이 있으면서 뭐 좀 희생양 뭐 이런 이미지는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판 표결집이 될 경우에는 손수조 후보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반론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예, 제가 그러세요. 덧붙여도 예. 되겠습니까? 사실 그 공천 면접 때 손수조 후보하고 장제원 후보 두 사람이 봤습니다. 예. 그런데 별다른 이유 없이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장 후보가 더 높았던 걸로 대체로 나오는데 공천 탈락이 됐기 때문에 네. 여당색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상 지역구에서 장제원 후보가 선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부산이 뭐 관심 지역이 이 지역 말고도 뭐 한두 군데 더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사상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경남의 낙동강 벨트, 이 부산의 강서 지역과 이 경남의 김해 이쪽으로 이어지는 낙동강 벨트 지역인데 경남 김해을입니다. 경남 김해을. 이 지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진영, 봉하마을이 있는 곳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천하장사 출신 이만기 후보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봉하마을 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김경수 후보가 이렇게 출전했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이 가상 대결에서 상당히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또 이 지역이 경남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연이 깊은 곳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이길지 장담 예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써주십시오.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만기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견 없이 김경수 후보다. 이견 없이 짧게 설명 듣겠습니다. 서상민 박사. 이건 그 전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에 총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만기 후보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 판단합니다. 정치적 역량의 차이일 것 같고 정치적 지명도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만기 후보가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 국회의원 후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천하장사 이미지는 확실히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작가들이 준비한 관심 지역인데 여기다 제가 한 지역을 더 추가했습니다. 갑자기 며칠 전부터 이 대구에 이 홍일학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처음부터 이게 기획하고 했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그 정치력일 거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만사 세웅지 말하고 컷오프된 것이 홍일학 후보한테는 굉장한 반전 모멘텀이 돼서 지금 홍일학 후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홍일학 후보와 양명모 후보, 새누리당의 양명모 후보와 무소속의 홍의락 후보 두 사람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써주십시오. 이 지역이 저 수성갑, 김문수, 김부겸 지역보다 더 관심을 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이견 없이 홍의락입니까? 현이요. 양명모 후보가 예. 그 지역구를 옮겨왔고 아, 또 그리고 지명도가 별달리 있었던 인물은 아닙니다. 분은 아닙니다. 네. 반면에 홍일학 의원은 수도권이나 정치가에서는 잘 모르지만 대구에서는 네. 그 지역 토박이에 대구에 있는 그 개성고를 나와서 열심히 뛴 후보로 이번에 동정표가 더해지기 그래요.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걸로 봅니다. 예. 예, 홍일학 후보는 결국에는 의정 활동을 잘 뭐 안 하고 지역 활동을 많이 해서 컷오프가 됐거든요. 근데 지역 활동을 해가지고 지금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는 예. 이런 상황에서 아니 오직이 가능성이 있었으면 문재인 대표가 복당하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봐서 그리고 표차가 여론조사긴 하지만은 워낙 상당히 많이 나오고.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복당을 시사하니까 홍일학 후보가 바로 한마디 했습니다.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홍일학 후보가 정말 이게 뭐 냉탕 온탕을 이 며칠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한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 그 심정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홍일학 후보의 심정을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예, 우리 전문가 패널들은 어떻게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자, 들어주십시오. 다 된 밥에 코, 다 된 밥에 코. 고마워. 다 된 밥에 코, 고마워. 그다음에 예, 좋습니다. 벼룩도 낫자.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자, 양지열 변호사, 고마워? 누구한테 고맙다고요? 문재인 대표한테요. 왜요? 전 대표한테. 유일한 약점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이 유일한 아하. 약점이었을 텐데 지금 설명들을 다 해주신 바와 같이 지역관리 잘해왔는데 그게 유일한 약점이었는데 그걸 잘라주셨고 또 와서 다른 대구 시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얄미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잘라낼 때는 어쩌고 사람 또 이제 오냐.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또 표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리고 그렇죠. 그래서 고맙다? 예. 그래, 다 된 밥에 코. 문재인 대표께서 복당하라고 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하나 늘리려고 대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복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복당 선언을 하면 이제 선거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손 안 대고 푸는 격이라 코 푸는 격이라고 할 적에 홍일학 의원의 심정은 그러니까. 다 된 밥에 코 빠뜨리지 말고 그렇죠? 조용히 예. 계시라 이런 뜻이 근데 아니에요. 이 재미삼아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뭐 생각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으로 복당 선언이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거에서 떨어질 거라는 거죠. 저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알면서도 복당 시사를 하고 나섰을까요?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이 얘기를 이 시점에 하는 걸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개인적으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그 정치적 판단력, 참모들의 그 어떤 그 정치적 판단 능력에 자꾸 의심이 갑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왜 대구에 가셔갖고 아하, 참 그러네요. 진짜 아니 정말 도울 양이면 아니요. 가서 저는 돕기 위한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나가가지고 떨어뜨리려고 지금 무소속 굳이 떨어뜨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나중에 이걸 덜컥 이게 무소속으로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당선돼서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할 말 없으죠. 최소한 그래도 복당이라도 하라고 자기 얘기는 했다는 것이라도 뭔가 이렇게 끈이라도 하나 해라 걸어주려고. 해야 나중에 이게 면목이 서죠.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못된 심보나 어허. 이런 차원의 인물은 그렇게 그건 아닌 걸로 얄팍한 알고 얄팍한 있습니다. 수는 그런 아니다. 건 아닌데 예.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컷오프가 되면서 홍일학 의원이
지금 이 여론 결과에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놀라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지금 상황이 다 좋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기세를 그러겠네 이어가기는 진짜. 뭐, 예.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놀라고 있겠네요. 예. 벼룩도 낮자. 네, 그 컷오프 첫 번째로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아, 1차 컷오프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시스템 공천이니 뭐니 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살짝 빠졌는데 예.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제 와서 다시 복당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 지금 이게 두 번 더 세 번 그래요? 죽이는 거네요, 이번에는. 아니 근데 또 여러 사람을 구제했으니까 네. 저 윤후덕 의원도 구제하고 문희상 의원도 구제하고 백군기 의원도 구제했으니까 뭐 이 홍일학 의원도 구제하겠다 이런 마음 아닐까요 혹시? 그게 구제가 될지 무덤을 파괴될지. 아니 그 부분에 저는 그 덕담을 했고 예. 또 본인으로서는 대구 경북에 걸치고 싶은 정치적 의사 표현 정도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주십시오. 자, 이제 관심 지역 홍일학 의원 지역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총선 의석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총 의석수 예상되는 총 의석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총 의석수를 써주십시오. 네. 이거는 뭐 우리 전문가들의 감각으로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을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예, 분명히 틀릴 건데 그러나 예측하고 틀리는 것하고 틀릴까봐 겁이 나서 예측 안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이건 다른 겁니다. 예. 저는 뭐 평소에 평론가들이 10번을 틀려도 예측하고 틀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새누리당이 160, 170, 더불어민주당이 100에서 110, 국민의당이 25에서 30. 새누리당이 149, 더불어가 119, 국민의당이 32. 새누리 160, 170, 더불어가 110. 똑같네? 서로 보고 뺏기는 겁니까? 아유 국당이 좀 다릅니다. 국민의당이 20에서 30, 25에서 30. 뭐가 달라요? 뭐 그렇게 다르니까. 자, 새누리 152, 더민주 106, 국민의당 25 이렇습니다. 국민의당이 32로 제일 높게 쓰셨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당이 약간의 어부지리를 저는 조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늘 총선 결과 보면 놀랍게도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하신데 새누리당이 지난 3년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과반수는 뺐겠지만 그러나 또 안정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149를 주고 제3당의 위치로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32 정도로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누리가 과반을 못할 거다라고 하는데 1차 방점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32 안정적인 교섭단체 구성 그래서 실질적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못할 거다라는 데 대해서는 세 분이 다 생각이 다르신데 어느 분이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야권은 수도권에서 야권이 분열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예전보다는 훨씬 수도권에서 많은 득표가 가능하고 또 선거가 일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집이 훨씬 더 될 것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젠다 자체가 잘못됐고 더불어민주당의 간판이라고 하는 김종인 대표의 표 결집력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예전과 같은 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야권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선거가 계속 치러지게 될 거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은 과반을 넘을 거다 이런 분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김종인 대표가 107석을 자신의 진퇴와 연계시켰는데 100에서 110을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기반이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호남을 국민의당이 상당수 잠식당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호남을 상당히 잠식당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130석에서 이상을 갖다가 상회했을 텐데 네. 국민의당이 뺏겨가지고 결국에는 수도권 122석 중에서 7, 80석으로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예. 한 뭐 10에서 15석 사이 그리고 호남에서 또 한 15석 알겠어요. 사이. 예. 그럼 107석 아래쪽이 더 가능성이 많습니까? 위쪽이 많습니까? 저는 110. 110쪽이요. 예, 110 그러면 쪽으로 봅니다. 김종인 대표가 물러날 일은 없을 거다. 간당.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 현 의원이 106석.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물러날 거다 지금 이렇게 쓰신 거죠? 아니 제가 숫자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06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해본 표에서 어허. 저는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정의당이 6, 7석이 가능합니다. 6, 7석. 예. 무소속이 11에서 12석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해서 계산한 그러면 겁니다. 이대로 된다면 새누리당은 어쨌든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거니까 뭐 선전했다 또는 뭐 신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국민의당이 25석을 했으니까 교섭단체 구성의 최소 목표를 달성한 거니까 뭐 선전이라고 평가를 할 텐데 더민주가 106석이니까 우선 당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네요. 그 말에 따르면 아니 김종인 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소속이나 이 다른 형태로서 들어올 분이 있기 아니 때문에 그거는 그다음 문제고 아니 지금 백주석 안 되면 당장 그날로 대표직 던지고 비례대표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상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전망하셨습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이 김종인 대표가 참 그러네요. 예, 그 김종인 대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인 대표 호남을 갔는데 연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권 교체의 꿈을 짓밟는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연대를 가지고 국민의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주 덕진공원에 김병로 동상이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죠. 예. 거기 가서 또 이 호남의 뿌리를 한번 이렇게 과시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호남 민심이 김종인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써주십시오. 호남 민심은 이 김종인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호남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여러 차례 이러저러한 그 해프닝과 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호남 방문 자체를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태인데 김종인 대표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호남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미워진다. 버스 떠났다고 전해라. 아닌 것은 아니요. 피. 뭡니까? 혈안이죠. 혈연.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새누리당에 가서 내가 호남이었다고 얘기를 한 것과 그래도 돌아와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면서 혈연이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여태까지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필은 핍니다. 그래도 받아들일 거다. 그렇게 보셨네요. 버스 떠났다고 전해라. 이미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미 그 호남의 민심은 국민의당으로 기울고 있고 지금 계속 기울어가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 가서 뭐 또 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호남 출신 내지는 호남에서 잠시 뭐 있던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호남민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하게 본다면 국민의당으로 쏠려 있다.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이미 버스 떠난다. 그래요. 아닌 것은 아니요. 저도 비슷한 그 논조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결국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닌 것은 아니요. 이런 게 그 전라 호남 민심이 아닌가. 김종인 대표의 어떤 점을 호남민들이 그렇게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거절할까요? 근데 국보위에 대해서는 사실 역시 국보위입니까? 국보위 굉장히 크죠. 근데 그 노력은 좀 용서하고 화해 정신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 중앙위 파동 그것을 못 막아낸 이런 측면에서 도로친노당을 만들어 그걸 막아내지 못한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아닌 것은 아니에요. 뭔가 더불어민주당을 확 혁신할 수 그렇죠. 있다면 국보의 그렇죠. 이력 같은 거 우리가 넘어가 줄 수도 있었는데 네네. 보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그런 뜻이군요. 내가 미워진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뜬금없이 늘 서울 출신이라 그러다가 뭐 광주 서석초를 나왔고 서석중을 나왔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분들, 주변 분들, 호남 출신들이 더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내가 미워진다 이렇게. 내려주십시오. 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이 한참 전개되면서 뭐 대권 주자들 또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동정이 뭐 연일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권 주자 조사, 지지율 조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 조사를 한번 같이 보시죠. 반기문 18.9, 문재인 16.8, 오세훈 11.1, 박원순 8.4, 김무성 7.8, 안철수 7.6, 유승민 3.5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예, 이 조사만으로도 1시간 동안 토론을 해야 될 만큼 양이 중요한 의미들이 많습니다만 자, 네 분께 질문 드립니다. 저 조사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만 왜 의미가 있는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반기문 18.1등한 것에 의미를 둘 수도 있고 김무성 5등에 떨어진 것에 의미를 둘 수도 있고 유승민이 말석이긴 하지만 대권 주자 반열에 들어간 것에 의미를 둘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오세훈
11.1. 야, 이거 3등이나 했다. 이렇게 의미를 줄 수도 있고, 문재인 여러 파동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다. 여기에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박원순 이거 존재감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김무성, 반기문, 오세훈. 예, 서상일 박사부터요. 네, 김무성 대표가 가장 문제입니다. 추락했다는 예, 거죠? 추락했다는 게 가장 문제인데 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권당 대표를 맡은 김무성이 자리가 사람을 망친 경우다.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줬고 네. 당 대표로서 이끌어야 될 당의 조정력, 통합력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김무성의 추락이 제일 의미 있는 조사다.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저는 옥스파문이 반등을 시킬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행동이 보수가 지지하는 대표로서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온 거죠. 그 도장 파동할 때 지지가 있었는데 왜 야당 쪽의 지지였던 거예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거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예. 오세훈 부상, 예, 김무성 하락. 예, 샛별 오세훈이 부상함으로써 김무성의 하락이 동반되는 거죠. 아하. 저는 연동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예. 반기문 18.9. 제가 볼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것이 유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20% 이하로 지지율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점이고 또 그 내용이 원인이 그동안 반기문을 여야에서 골고루 하다가 야당 지지층에서 여당 후보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빠진 곳을 보니까 야당 지지층이 빠졌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반기문은 야당에서는 이제 여당 후보다라고 보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지지를 철회했고, 그러다 보니까 30%대의 지지율이 18.9로 떨어졌는데, 이건 거품이 거쳤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도 반기문 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 오늘 네 분과 함께 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총선, 이 대권 주자들의 등락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